오늘 영상에서는 몬자에서 열린 이탈리아 그랑프리 이후 피아가 랜도 노리스에게 실시한 심층 기술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경기에서 영국인 드라이버는 맥스 페르스타펜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팀 동료이자 월드 챔피언십 리더인 오스카 피아스트리 앞에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살펴보고 더불어 페라리가 바쿠를 위해 진행한 시뮬레이션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긍정적이었고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세르, 토토 울프, 그리고 브리아토레의 페라리에 대한 발언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셔서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관례에 따라 각 그랑프리 종료 후 포인트 존에 도달한 차량 중 하나가 상세한 검사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추첨을 통해 맥라렌 4번 차량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공정성을 보장하고 규정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팀들은 언제든지 V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MCL39의 스티어링 그룹에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연맹의 기술 대표인 조 바우어는 여러 중요한 측면을 확인했습니다. 물리적 스티어링 휠은 기술 규정 17.6조에 따라 OSC가 제출한 문서와 비교되었습니다. 클러치 작동 장치는 9.3.2조에 따라 분석되었고 기술 문서 DD001의 일부로 제출된 전자회로도는 실제 하드웨어와 비교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8.3 및 8.7조에 대한 일반적인 적합성 검사가 수행되었으며 최종 평결은 모든 구성 요소가 포뮬러 1 기술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맥라렌에는 불규칙성이 없습니다. 스포츠적인 관점에서 이번 검사는 노리스에게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몬자에서의 2위는 그가 경쟁자인 피아스트리와의 순위 차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현재 플러스 31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팀 오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노리스는 느린 피트 스톱과 박스에서의 실수로 인해 안드레아 스텔라가 내린 팀 오더 덕분에 앞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리스가 주말 내내 가장 빨랐고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지션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팀 전략이 영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논쟁의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맥라렌은 거의 사치스러운 위치에 있습니다. 두 명의 젊고 빠른 드라이버가 타이틀 경쟁을 하고 있지만 내부 관리가 양날의 검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확실히 월드 챔피언십은 맥라렌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맥라렌이 최근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팀은 레드불과 페라리와 경쟁할 수 있고 이번 시즌을 지배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차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대는 두 드라이버의 관리가 될 것입니다. 워킹이 균형과 투명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팀 내부가 분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올해는 맥라렌이 이미 월드 챔피언십을 우승했기 때문에 위험이 제한적이지만 향후 몇 년을 주의해야 합니다. BI 검사는 스티어링 휠과 클러치 관련 시스템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숨겨진 이점을 찾기 위한 가장 민감한 영역 중 하나로 예를 들어 출발 시스템이나 선언되지 않은 매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맥라렌이 규정을 준수했다는 사실은 견고함을 확인시켜주지만 피아가 어떤 교활함도 방지하기 위해 얼마나 감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약하자면 노리스의 맥라렌은 기술 검사를 문제없이 통과했지만 진정한 시험은 트랙에서 그리고 아마도 박스 안에서 더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페라리가 바쿠를 위해 진행한 시뮬레이션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이번 주말에 고무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아마도 페라리에게 가장 유리한 주말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실 이는 페라리의 시즌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진정한 기회 중 하나입니다. 몬자에서 피아스트리 뒤에 실망스러운 4위에 그쳐야 했던 샤를 르클레르의 부진 이후 마라넬로에는 만회하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의 시뮬레이션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습니다. SL-25는 바쿠의 독특한 시가지, 서킷 특성과 잘 맞아 보이며 이는 9시가지에 느리고 기술적인 코너와 세계에서 가장 긴 직선 구간을 혼합한 트랙입니다. 역사적으로 페라리는 여기서 항상 예선에서 빛났으며 르클레르가 4회 연속 폴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이를 승리로 전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발리노의 기술자들이 SF-25가 자신의 카드를 펼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은 8개의 경기 중 엔지니어들은 로사가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는 3개의 트랙을 식별했습니다. 바쿠, 싱가포르, 라스베이거스입니다. 목표는 최소한 한 번의 승리를 거두어 현재까지 맥라렌이 12번, 레드불이 3번, 메르세데스가 1번 우승한 상황에서 유일한 톱팀으로서 성공 없이 시즌을 마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자들과의 대결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맥라렌은 중속 코너에서는 뛰어나고 느린 코너에서는 잘 방어하지만 직선 구간에서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이는 몬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안드레아 스텔라는 이미 바쿠를 위한 수정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기서는 페라리가 그 균형 덕분에 약간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F-25는 어떤 분야에서도 최고는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도 과도하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일양날의 검입니다. 어디서나 평균적으로 좋지만 결코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시즌 중반에 중단된 업데이트, 예를 들어 새로운 바닥과 개정된 후방 서스펜션은 기대했던 개선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맥라렌과 레드불은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밀턴 케인즈에서는 개발이 멈추지 않았고 페르스타펜은 이미 몬자에서 새로운 바닥을 시험했으며 이는 바쿠에서 트노다의 차에도 장착될 것입니다. 반면 페라리에서는 로익 세라의 팀이 2026년을 위한 678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자원을 전환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SF-25에 대한 작업이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마라넬로에서는 세업과 차량 이해를 최적화하고 시뮬레이션 도구를 완성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쿠에서는 새로운 것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렐리는 이번 트랙에 처음으로 C6 타이어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올해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목표는 타이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쿠에서는 더 부드러운 타이어인 C4, C5, C6 있을 것이며 마리오 이솔라가 경고한 대로 최대 30도까지 떨어질 수 있는 긴 직선 구간에서 온도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페라리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최소한 5번째 연속 폴 포지션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진정한 두려움은 타이어의 냉각입니다. 여기에 날씨의 불확실성도 더해져 비와 서늘한 온도가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젖은 조건에서 고통받습니다. 변동하는 조건, 타이어의 전략적 요소, 몬자 이후의 복수의 욕망이 이 약속을 결정적으로 만듭니다. 제 의견으로는 페라리는 매우 좁은 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초에 발표된 지배적인 차가 될 수는 없지만 바쿠는 정말로 남은 몇 안 되는 기회 중 하나입니다. 르클레르가 폴을 차지하고 경기 초반에 방어할 수 있다면 시즌 첫 승리의 꿈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전략적 실수나 타이어의 온도 저하로 인해 기회가 또 다른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헬업에서 타이어 관리, 피트월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부 사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페라리는 또 한 해를 승리 없이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레드불의 상황을 보기 전에 바세르의 말을 들어봅시다. 바쿠에 대해 페라리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주말의 전통적인 프리뷰에서 프레데릭 바세르는 팀의 방향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바쿠는 항상 자극적인 주말입니다. 긴 직선과 매우 기술적인 중앙 섹터를 결합한 트랙입니다. 보통 경기는 예측할 수 없고 기회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여 제공된 패키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팀은 주말 준비와 트랙에서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시 서킷에서는 모든 세부 사항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목표는 두 드라이버 모두와 함께 중요한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요소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바세르는 톤을 잘못 잡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함과 현실성을 갖추고 있다. 바쿠는 역사적으로 혼란스러운 GP로 세이프티카와 반전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빠른 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전형적인 경기입니다. 피트월에서의 완벽한 실행과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페라리는 2025년 들어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이 진짜 기회입니다. F-25가 갑자기 가장 경쟁력이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바쿠의 환경이 진짜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긴 직선이 있고 효율성이 중요하며 90도 코너가 있어 트랙션과 세부 사항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르클레르가 이 트랙과의 감각을 활용하고 해밀턴이 많은 포인트를 가져올 수 있다면 페라리는 정말로 높은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피트스톡에서의 실수나 세이프티 카와의 잘못된 호출로 인해 기회가 또 다른 후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말 바쿠에서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운 준비, 그리고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몬자에서의 승리 이후 레드불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봅시다. 레드불은 경쟁력 있는 부활의 단계에서 바쿠에 도착합니다. 중간 속도의 곡선과 긴 직선이 혼합된 스톡 M고 레이아웃은 RB21의 강점과 잘 맞습니다. 바닥에서 무료로 얻는 많은 다운포스와 역사적으로 마모를 억제하는 능력. 목표는 몬자에서 본 극단적인 접근 방식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더 적은 다운포스로 설정하여 타이어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트랙은 여러 가지 세업 방법을 제공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두 번째 섹터에서 강한 더 많은 다운포스를 가진 차와 첫 번째 및 세 번째 섹터에서 효과적 적은 다운포스를 가진 차가 보였습니다. 레드불은 차량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인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타협점을 찾는 것 같습니다. 타협의 범위가 페라리 메르세데스보다 더 넓어 보이며 그들은 더 좁은 작동 범위를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언제나 그렇듯이 공장 준비와 주말 실행이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몬자에서의 승리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마모의 부재와 레드불의 효율성을 잠금 해제한 업데이트 패키지. 바쿠는 매끄럽고 그립이 적은 아스팔트로 다른 에디션에 비해 그레인 현상이 적게 예상됩니다. 조건은 타이어를 찾지 않고 살아있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드불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RB21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 전면에 에너지를 넣어야 합니다.
바쿨의 긴 직선은 특히 앞 타이어의 워밍업에서 온도 저하를 초래하며 이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로시티 서킷은 출구에서 깨끗한 트랙션을 요구합니다. 레드불은 딱딱한 서스펜션을 선호하지만 여기서는 강성을 낮추는 것이 꽤 높은 커브를 위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와츠와 팀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맥스 페르스타펜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전 포뮬러 1 드라이버인 조니 허버트도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드라이버를 지지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레드불은 역사적으로 바쿨에서 항상 경쟁력이 있었고 맥스는 가벼운 차체로 흥분하며 서킷은 세이프티카와 주말을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놀라움의 위험이 있습니다. 허버트는 맥라렌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여전히 유력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MCLL 39는 지속적인 경쟁력을 보여주었고 시즌 중반에 보여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다면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조지 러셀에게도 주의해야 합니다. 메르세데스 드라이버는 포디움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바쿠는 결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으며 세이프티카가 있을 것이고 피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레드불은 몬자에서의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이 트랙에 도착합니다. 가벼운 패키지가 효과적이며 페르스타펜은 그 누구보다도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맥라렌이 여전히 유력하지만 페르스타펜이 승리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레드불에서의 자신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이삭 하자르의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맥스의 팀 동료라니 그 생각은 저를 두렵게 하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흥분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상상할 수 있으며 훌륭한 라인업이 될 것입니다. 저는 경력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와 같은 차를 타고 그가 제 옆에 있을 것입니다. 그와 직접 맞붙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발언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리 출신의 루키가 2026년 레드불의 두 번째 시트의 유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그를 세계 챔피언 사회와 같은 팀 박스에 직접 데려다줄 도약이며 그곳은 가슬리에서 알본, 페레즈, 로사노, 츠노다까지 여러 재능을 소모한 곳입니다. 그 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드라이버와 같은 차를 타게 된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냉정하고 가혹한 비교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 하자르는 젊고 빠르며 다른 위대한 챔피언들과 트랙에서 경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레이싱 불스에서 레드불로의 전환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는 드라이버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도약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 저항력의 문제입니다. 페레즈, 가슬리, 알본 모두 페르스타펜과의 비교에서 대가를 치렀고 아무도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차이점은 하자르가 이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과 달리 위험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정말로 선택된다면 2026년 우리는 포뮬러 1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듀오 중 하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쪽에는 확고한 스타가 다른 쪽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싶어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레드불은 이 시점에서 두 번째 파일럿이 아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들어오는 누군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쿠 주말에 대한 토토 울프의 발언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간의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위 싸움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몬자에서의 실망은 아직도 메르세데스 진영에 생생하다. 토토 울프는 이탈리아 GP가 끝난 후 비판을 아끼지 않았으며 심지어 페르스타펜의 성과를 칭찬하며 모두를 바보로 보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레클리에게는 큰 타격이었으며 특히 페라리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위 경쟁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얻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바쿠 CP를 며칠 앞두고 오스트리아 팀장은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페라리와 맥라렌과의 싸움에서 메르세데스를 방어하고 재도약시키는 것입니다. 순위는 메르세데스가 현재 페라리보다 20포인트 뒤진 3위라고 말합니다. 이는 극복할 수 없는 격차는 아니지만 다음 8경기에서의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토토 울프는 싸움이 이 팀 간의 도전이 아닐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페라리, 메르세데스, 레드불이라는 3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는 아부다비까지 치열한 경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몬자와 같은 실수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제로 트랙은 우리가 이전에 말한 특성 때문에 캐린더에서 가장 독특한 트랙 중 하나이며 메르세데스는 이 트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2010년 당시 유럽 그랑프리에서 니코 로즈버그와 2017년에는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2번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바쿠는 트랙의 다양한 구간에 대한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고속 직선 구간 느리고 기술적인 구간 그리고 매우 짧은 그리드 간격 토토 울프는 강조했습니다. 그리드는 빽빽하고 여유는 최소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패키지와 잠재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상위권에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메르세데스는 양면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편으로 V16은 맥라렌과 레드불에 견줄 만하다는 인상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팀이 신뢰성과 전략이 중요한 혼전 양상의 레이스에서 중대한 포인트를 따낼 수 있는 견고함과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쿠는 역사적으로 복권과 같습니다. 세이프티카 사고, 반전은 일상적이며 이러한 유형의 경기에서 메르세데스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최근 경기를 보면 페라리가 메르세데스보다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라리와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의 발언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페라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플라비오 브리아토레에게 의견을 물었고 베네톤과 르노의 전 매니저이자 현재 알파인 팀의 어드바이저인 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알파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서 페라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페라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바세르를 알고 있는데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입니다. 다시 우승하려면 좋은 차가 필요하지만 올해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 차를 가진 유일한 팀은 맥라렌입니다. 브리아토레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개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6 포뮬러 1에서는 결국 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7 최고의 팀장, 최고의 드라이버, 최고의 전략을 가졌더라도 기술적인 프로젝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세계 챔피언십을 노릴 수 없습니다. 8 제 생각에 브리아토레가 맞습니다. 그 문제는 바세르의 관리가 아니라 차입니다. 10 SF-25는 예선에서 속도의 번뜩임을 보여주었지만 레이스 페이스에서는 항상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즌 중반에 도입된 업데이트들도 실제로는 성능의 격차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진짜 냉정한 비교 대상은 맥라렌입니다. 맥라렌은 이번 시즌에 이미 12번이나 우승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다른 드라이버와 함께 완전히 다른 서킷에도 적응할 수 있는 차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14 반면 페라리는 르클레르의 재능에 너무 의존하여 버티고 해밀턴의 안정성에 의존하여 다양한 역전에서 점수를 얻고 있습니다. 15 요약하자면 바세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16 페라리가 정말로 다시 승리하고 싶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기술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2026년 페라리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8 그때까지는 세계적인 야망은 신기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페라리의 상황과 토토 울프, 바세르, 브리아토레의 다양한 발언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0 언제나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시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포뮬러 1과 페라리 관련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리며 여기 라스타에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